안녕하세요. 오늘 보강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인공지능과 철학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한 것처럼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컴퓨터가 기호들을 조작함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기호들을 조작한다는 것은 1과 0의 이진법적인 기호들을 조작한다는 얘기겠죠. 또 논리적인 조작인 거고. 모순율을 어길 수 없는 배중률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 통사로적으로 정의낸다는 거는 이제 문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은 해석되지 않은 기호들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이상은 이제 뭐 의미나 가치, 맥락 이런 거를 말하겠죠. 네, 여기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인간을 이해하는데 모든 행위자, 에이전트는 행위자죠. 행위자 전체를 이해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체화된 인지라는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다른데 이제 뇌만 따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몸과 연관성 안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움직임이나 뇌의 움직임은 이 주변의 어떤 환경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적인 전체로서 이제 영향을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 인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부터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거는 뭔가 이제 인간처럼 의지를 획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우리가 정해준 목표, 이제 가중치라고 하죠. 그거를 배우고 목표를 바꾸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뭐 이건 상식적이죠. 의지가 없고 그냥 우리 의지의 확장일 뿐이라는 거. 방향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지에서 지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나 목표는 에이전트 박한 말하자면 인간이죠. 여기서 주어지나 인간은 스스로 문제나 목표를 스스로 정한다는 게 이제 결정적인 다른 점이고 문제나 목표가 이제 밖에서 주어지냐 스스로가 정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 문제 자체를 결정하고 문제를 내는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문제를 푸는 능력이고 인간은 문제를 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발견이 아니라 발명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고유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는 이제 여기서 버그라는 거는 어떤 돌연변이 아니면 인간이라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 그런 걸 말하고 인간과 컴퓨터의 어떤 연결로서 네트워크 관계라고 좀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자아라는 실체래요. 이게 영혼과 같은 걸로 이해한 거죠. 근데 휴미라는 철학자한테 마음은 영혼과 같은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관념이지 실체는 아니래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라는 거는 그냥 환경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주체에 연관성을 가지는 객체라고 해요. 또 이제 사회마다 개인마다 뭐 주변 환경 세계가 다 다르죠. 이 사람 우리 각자 개인도 각자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실험적 증거도 있대요. 근데 이것도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MRI 같은 걸로 찍었더니 우리가 자유의지로 뭔가를 떠올릴 때 그 전에 몇 초 전에 뇌가 이미 활성화됐다는 실험이요. 근데 그 활성화가 과연 그것을 떠올리는 것과 연관된 건지는 또 알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나 도덕 법에서 이런 것들이 성립되려면은 자유지가 있어야 된다 요청이 또 제기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특히 법 같은 경우는 범죄자가 자유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만 처벌이 성립되니까요. 그래서 이 책임, 그 책임의 소재와 관련되죠. 상식적으로 뭐 누련의 반응 속도는 1000분의 1초 정도래요. 되게 빠른 반응 속도겠죠. 근데 이제 우리 뇌만 연구에서는 이제 마음을 잘 알 수가 없고 뭔가 왜냐면 이제 뇌를 연구하려면 이제 뇌를 뭔가 고정된 형태로 아니면 이제 뇌를 제어해서 실험적으로 봐야 돼. 실험을 가하는 순간 뇌의 상태가 변형되기 때문에 이 뇌 기능을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인의 취향이나 사회적 차원도 있고 또 이제 규범이나 표준 같은 것도 어떤 다수결이라는 권력의 문제와 또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뭔가 영차원적? 이것도 약간 좀 비유적 표현인 것 같아요. 또 1인칭, 1인칭은 그래도 이제 우리 나라는 거, 주관적이고 사적이고 내성이, 나라는 자각,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이제 마음은 1인칭이라는 점에서 몸과 마음은 공통적 교집합이 없다는 점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뇌에 의해서 결정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과론이 불확정적이라는 이게 양지역학에 제기된 반론하고 통계역학에서 제기된 또 인과가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역학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입자 위치의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니까 측정하는 순간 어떤 양자의 정확한 모습을 알는 게 아니라 측정 그 자체의 상태가 이제 존재 상태인 거고 그래서 우주는 뭔가 필연적인 인간성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우발성 이런 것들이 근본 원리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대한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통계역학에서는 정확도가 무한해질 수가 없다고 그러고요. 정확, 100% 완벽한 정확도가 안 된다는 거고요. 항상 인가율이 항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인과 법칙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한 1700년대 사람의 흉이라는 경험론자, 영국 사람, 영국 철학자들이 이미 얘기했듯이 우리 경험으로는 이 저필연적 연결, 이거는 이제 원인과 결과의 인과 법칙을 얘기해요. 어떤 자연의 법칙, 자연의 어떤 필연적인 진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단지 이제 경험되는 사물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냥 거기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을 부여하는 습관일 뿐이라는 것만이 인과를 설명하는 방식이 한계래요. 대신 이제 칸트란 사람이 이제 인과 법칙과 같은 자연의 법칙을 설명해 내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식 능력에 내장돼 있다고 인간한테는 그 인과 법칙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논란은 있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토톨로지라는 거는 이제 토톨로지라는 건 이제 동어 반복을 말하는데 뭔가를 이제 설명한다는 거는 뭔가를 설명한다는 거는 동어 반복 위에 이제 기술이 결합돼서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 뭔가 추가적인 내용 설명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때로는 이제 가설들을 개선하기도 하고 뉴턴 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요. 그다음에 또 가설들을
반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대 사례가 나오면 이제 가설이 깨지는 거죠. 근데 이 증명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증명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 이런 거 이제 동어반복 토탈로지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과학은 탐색한다는 거는 경험에서 나타난다는 거고, 하지만 이제 증명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100% 완벽한 과학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내적인 교정, 계속 진리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고, 과학 지식을 정답으로 최종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실증성, 그러니까 토톨로지라고 동어 반복적으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의미의 수학적인 실증성은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은 물리학은 이제 최소의 양인 양자 아래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우주를 양자의 배수로 보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물리적 공간이 무한히 나나 실제 공간은 무한히 나뉘지 않는데요. 이게 양자보다 더 짧은 거리는 있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라는 출발점이 전제죠. 뭐 종교 같은 경우도 이제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던가 또 과학 같은 경우도 뭐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정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찾는 게 이제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천문학 얘기는 천문학은 딱 한 번 일어날 일을 다루는 이게 또 좀 일회성의 사건이라는 거죠. 반복되게 일어나지는 않다는 거죠. 이거는 천문학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도 비슷한 얘기일 수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좀 나중에 탄생했고, 우주의 시작부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반대 의견을, 지금 마음이 있다는 거는 우주의 시작부터 마음의 어떤 가능성이나 맹아가 이미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사물에 이미 신적인 게 깃들어 있다는 얘기거나, 아니, 무랄론, 사물도 살아있다는 얘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주의 시작부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만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또 이제 자식이 태어나야만 이제 아버지나 엄마가 생겨난다는 얘기도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이제 뭐 당연한 거죠.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이고, 현재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은 계속 유예된다는 거고, 뭐, 뭐, 삶의 태도로도 좀 얘기를 하네.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철학 물론 얘기하면서 이제 너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그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그것이 그것일 수 있게 해주는 그 자체. 이걸 이제 본질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거. 본질은 보이지 않는 거일 수도 있죠. 근원. 과학에서는 법칙, 원리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목적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기존의 가치들이 다 100% 옳다는 걸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우주와 삶의 목적 가치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입장에서는 우주와 삶에는 목적과 가치가 없으니까 이 무 위에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니체의 사상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하고 다르게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우주가 창조된 게 아니라 이제 원래부터 있던 이데아라는 원리에서 이제 복사되어서 나온 거죠. 그다음에 뭐또 이제 철학 문헌 읽기 데카르트 얘기하는데
과학혁명이라는 거는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진짜 모습과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충격을 주죠. 과학은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 설명되니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까만색을 보지만 사실 까만색은 빛을 다 흡수하고 빛을 다 흡수해서 빛을 반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까만색은 빛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반대로 흰색은 흰색을 다 반사하는 거니까 사물 자체가 흰색은 아닌 거죠. 반사하는 색이 흰색인 거죠. 까만색도 반사하는 게 색깔이 까만색인 거고 실상하고 다르죠. 뭐 정신은 나눌 수 없다. 몸은 나눌 수 있지만 또 이제 과거는 뭐좀 당연한 얘기예요. 과거하고 지금의 나는 같은 몸이 아니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하나의 동일한 정신이 이제 의지도 하고 감각도 하고 이해하는 거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나이려면은 외부 기억,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걸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기억은 과거가 현재에 계속 파고 들어 있는 형태로 이제 얘기한다고 하는. 외장 기억은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말하죠. 그래서 이 책은 좀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을 달긴 했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좀 철학적인 인간의 기억이나 이제 마음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자연 상태라는 것도 꼭 경쟁 논리는 아니고 자연에서는 이제 다양성 확보가 목표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 선택, 이 진화도 얘기하는 자연 선택에 다니는 개체군이라는 거. 학습이라는 것도 인간의 학습.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의 학습하고 인간의 학습의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의 학습의 진화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개체나 체스프 수준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 유형의 차이, 인공지능하고 인간은 논리 유형의 차이도 있고, 이제 또 학습에는 위계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장의 진위에 대한 평가는 문장 밖에서만 내려진다. 이게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의 특징은 이제 변화하고 동일성이 함께 가고 있고, 기계는 사실은 이제 동일성만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학습하는 기계라는 거는 규칙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변화라는 거는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한데 이제 형식적인 변화만 말하고, 근데 그 형식적인 변화도 역설을 좀 낳는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역설 이런 거를 좀 말하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행위자가 보상인지 보상이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이 AI한테는 존재하기 힘들고, 근데 인간은 그 기준이 스스로 있기 때문에 선생 없이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계학습은 오히려 무작위성이 더 좀 결정적이고,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알고리즘의 본성상 인간의 생각은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논리로 환원되진 않다고 합니다. 시간 때문에라고 한다. 어떤 시간의 개방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변화 때문이죠, 변화. 시간이라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가 않으니까요. 그 변화 속에서 있다는 거. 그래서 변화를 내포하는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 변화를 내포하는 안정인데, 인공지능은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안정, 1과 0의 이진법의 안정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이제 변화 없는 안정인 거죠. 변화 없는 안정. 이거를 좀 얘기해서 마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